여러분,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근무 때마다 최소 한 번씩은 사용하실 약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건 바로 CT 조영제입니다. 응급실에서의 CT 촬영이 많아짐에 따라 CT 조영제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대처하시고 계시겠지만 과연 최신 에비던스를 반영한 치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미국 영상의학회 ACR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는 조영제 가이드라인과 발표된 논문들을 기반으로 응급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조영제 관련 여러 상황들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길어서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로 소아 환자, 수유부, 엑스트라바세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환자에서 조영제 안전성.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소아 환자에서의 조영제 안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응급실에서 압배, 간별 등의 이유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CT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동의서를 받다 보면 종종 보호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조영제가 아이에게 독성이 있지는 않나요?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과연 에비던스가 있는 설명일지 좀 애매하네요. 과연 가이드라인 내용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CR 가이드라인의 소아 환자의 조영제 사용 파트에서는 조영제로 인한 독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소아도 CT 조영제로 인한 신장 독성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은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에서 조영제로 인한 AKI 위험은 성인과 유사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예방도 성인과 유사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EGFR 값을 통한 위험성 평가는 연구 결과의 부재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은 성인과 유사하게 매니지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영제 관련 AKI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입니다. 우리가 CT 조영제로 많이 사용하는 요오드 조영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울프 차이콤프 효과라고 하는데요. 갑상선이 과다한 요오드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는 현상입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환자에서는 대부분 1, 2주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데요. 문제는 일부 환자에서는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고 진짜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에도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기에 소아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FDA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69년부터 2012년까지 4개월 미만 영아에서 조영제 투여 후 발생한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케이스가 10건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10건이면 정말 드물긴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FDA는 2022년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생후 3세 이하 소아에서 정맥내 요오드 조영제 투여 후 약 3주 이내에 갑상선 기능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ACR 가이드라인은 이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일반적인 소아에서 일괄적인 갑상선 검사는 권장하지 않으며 고위험군에서만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란 생후 3개월 미만의 환아 중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 극저체중 출생아, 조산아,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는 소아를 포함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3주 이내 갑상선 검사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걱정 많은 보호자에게 우리가 확인한 내용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보호자분, CT 조영제로 인한 독성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신장 손상 위험은 아이의 신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예방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하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갑상선 저하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이의 과거력을 확인 후에 고위험군에 해당할 시 검사 진행 후에 3주 이내에 간단히 갑상선 검사를 확인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살펴본 소아 조영제의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조영제로 인한 알레르기를 비롯한 급성 반응이나 엑스트라바세이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면 좋겠죠?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유 환자에서의 조영제 사용.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수유 중인 환자에서의 조영제 사용입니다. 수유 중인 환자가 조영제 CT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면 종종 환자가 물어보는 내용이죠. 선생님, 저 지금 모유 수유 중인데요. 조영제 들어가면 수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고민되는 내용이죠? 그냥 다른 약들처럼 수유 끊으라고 해야 하나? 아닌가? 다행히도 ACR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오드 조영제는 모유로의 배출량이 정말 적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영제의 리피드 솔루빌리티가 낮아 환자에게 투여된 조영제 양의 1% 미만만이 24시간 이내에 모유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기가 모유를 통해 섭취한 조영제 중에서 실제로 아기의 소화관에서 흡수되는 조영제의 양은 1% 미만입니다. 즉, 아기가 실제로 체내에 흡수하는 조영제의 양은 엄마에게 투여한 양의 0.01% 미만인 거죠. 이는 아기에게 직접 조영제 검사를 할 때 투여되는 양과 비교해서도 1% 미만입니다. 정말 미미한 양인 거죠. 그래서 ACR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데이터상 조영제 투여 후에도 수유를 지속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문제인 이상 여전히 불안해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특히 초산이라면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약 엄마가 아이에게 있을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 걱정이 지속된다면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수유를 중단하는 방법을 권유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유를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는 모유를 짜서 폐기해야 합니다. CT 조영제의 반감기가 대략 2시간 정도이기에 24시간 이상의 수유 중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환자에게 설명해 볼까요? 어머니, 지침상으로는 조영제 투여 후에 바로 수유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검사 후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수유를 중단하시고 그 사이에 나온 모유는 짜서 버리신 후에 수유를 재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4시간 이상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환자에게도 선택권을 주면서 충분히 원하시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엑스트라바세이션.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CT 찍으러 갔다 온 환자가 CT는 못 찍고 라인 잡힌 팔만 퉁퉁 부어서 온 경험 다들 있으시죠? 조영제 CT를 밥 먹듯이 처방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바로 조영제의 엑스트라바세이션입니다.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하였을 때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입이 감기? 냉찜질? 제가 전공이 수련한 병원에서는 전수 성형외과 컨설트를 받는데요. 컨설트는 언제 필요한 걸까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엑스트라바세이션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과 소아에서 IV 조영제 엑스트라바세이션에 보고된 발생률은 0.1%에서 1.2%입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노인, 소아, 의식 저하 환자 및 중증 환자에서는 발생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 응급실의 경우에는 발생률이 더 높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엑스트라바세이션의 초기 매니페스테이션과 예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엑스트라바세이션 환자들은 스웰링, 따끔거리거나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전혀 불편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진찰상에서는 엑스트라바세이션 부위의 부종, 발적 및 텐더니스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스웰링과 텐더니스는 발생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에 회복되며 대다수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후유증이 남지 않고 회복됩니다. 보고된 심각한 합병증 중 제일 흔한 것은 컴파트먼트 신드롬으로 이는 엑스트라바세이션된 조영제로 인한 메카니컬 컴프레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엑스트라바세이션된 조영제의 양이 많을수록 자주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손목 부위 같이 부피가 작은 부위에서는 소량의 엑스트라바세이션으로도 발생 케이스가 있습니다. 컴파트먼트 신드롬은 엑스트라바세이션 발생 직후나 엑스트라바세이션 후에 발생하는 부종의 악화로 인해 수시간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은 스킨 얼서레이션과 티슈 네크로시스가 있으며 이는 엑스트라바세이션 후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은 엑스트라바세이션 케이스의 1% 미만으로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하면 매니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하면 먼저 환자를 확인합니다. 통증,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환자에게 확인합니다. 문진이 끝나면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한 부위를 확인하고 부종, 발적, 감각 이상, 텐더니스, 손가락의 ROM과 퍼퓨전을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엑스트라바세이션의 치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로우 퀄리티라 아직 명확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법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함의 가능성이 낮은 치료들을 위주로 제한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한 팔의 위치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혈관 정수압을 감소시켜 조영제의 흡수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간헐적으로 온찜질 또는 냉찜질을 할 것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온찜질과 냉찜질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가능하니 이건 선생님들의 선호도나 환자가 편한 쪽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처치 외에 가이드라인상 권고되는 처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라인을 통한 아스피레이션 시도나 스테로이드 연고, 히알루론산이나 스테로이드 인젝션 등은 가이드라인상에서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많은 선생님들이 일하시는 병원의 프로토콜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는 상지거상과 온냉찜질만 해야겠다 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가이드라인 내용에 보면 이 두 가지 치료도 효능이 완전히 증명된 치료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 치료들을 권고하는 이유는 치료로 인한 위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어떤 치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의 권고 치료를 참고하되 병바병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외과적 컨설트는 언제 필요할까요? 외과적 컨설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심각한 합병증들이 의심되는 사인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사인이란 극심한 통증, 악화되는 부종이나 통증, 캠필러리 리필 저하, 감각 이상, ROM의 감소, 피부 궤양 또는 수포 등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외과적 컨설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엑스트라바세이션 자체가 마일드할 경우 환자 평가 및 치료에 대한 교육이 완료되면 환자는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환자에게 꼭 교육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심각한 합병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 시 즉시 재내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각한 합병증이 엑스트라바세이션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번 위의 내용을 퇴원하는 환자에게 설명해 볼까요? 환자분,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조금 샜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집에서 주무시거나 할 때 팔을 심장 높이보다 높이 올려주시고 냉찜질이나 온찜질 중 편하신 걸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며칠 안에 통증이나 부종이 너무 심해지거나 팔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손가락 움직임이 잘 안 되거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면 즉시 병원에 다시 오세요. 엑스트라바세이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이크 홈 포인트.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는 테이크홈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째, 소아 환자의 경우 조영제로 인한 신장 독성 가능성은 성인과 유사합니다. 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 후 갑상선 검사 팔로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유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 투여 후 즉시 수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필요시에는 환자와 상의하여 하루 정도 단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엑스트라바세이션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확인하고 상지 거상과 온냉찜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각한 합병증의 사인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환자에게도 교육하여 증상이 발생 시 재내원할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CT 조영제에 관한 3가지 토픽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실 주제 CA-AKI, 컨트라스트 어소시에이티드 AKI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근무 중이신 모든 응급실 동료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진료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